한 중국인이 한국인들은 원래 중국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보통 위대한 중국인들을 보면 한국인들은 눈도 마주치지 못한다는 말을 보란 듯 돈 듯 유럽인에게 털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녀 앞에서 이현정이라는 한국인 여성이 등장하고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유럽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한 광고 회사에서 광고 기획자로 10년간 재직하다가 중국을 거쳐 현재는 한국의 글로벌 광고 기업을 담당하며 이탈리아에서 기획 일을 하고 있는 모니카입니다. 저는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한 편파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보고 느꼈던 경험을 중심으로 팩트만 가지고 평가하는 습성이 있죠. 그런데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서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고, 근데 왜 이곳 여우튜브에 사연을 올렸냐면 중국에서의 충격으로 좌절할 뻔한 저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던 광고 회사는 특성상 글로벌적인 트렌드와 이슈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언제든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해외 파견이 잦은 직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쟁이 생활 10년을 채운 후에 저도 그 문제에 중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새로운 생활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첫 해외 파견, 직으로 다른 나라도 아닌 중국이라니 당시에는 중국의 습성을 잘 몰랐고 그냥 어릴 때부터 중국 영화를 보며 여러 환상을 가지고 있던 저는 설레임에 미리부터 들떠있던 중이었습니다. 중국에 가면 그 신비로움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멋진 고궁들이 있겠지. 그곳에서 책을 읽으면 얼마나 멋질까? 영화에서 본 것처럼 중후한 모습을 가진 차이나 고수들이 나를 보며 딤섬을 말아주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중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할 생각에 매우 들떠 있었죠. 물론 비즈니스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국은 워낙에 인구가 많아 광고 시장의 규모가 기본적으로 컸기 때문에 제 경력에도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중국은 곧 아시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나라잖아 라는 생각에 중국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제게 정말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네, 큰 착각이었죠. 저는 그렇게 이탈리아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기대는 첫 시작부터 크게 흔들리고야 말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부터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부터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새치기 장면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정상적으로 줄을 서면 나라에서 벌이라도 내리는 것, 마냥 중국인들로 추정되는 한 무리의 아시아인들이 끊임없이 제 앞에 서기를 시도하며 별로 빨리 갈 필요도 없는 길에서 마저도 꼭 제 앞에 새치기를 해대고 있었어요.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내가 외국인이라 그런 걸까 싶었지만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려 애를 썼어요. 그리고 이 웃고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갑자기 정신없이 손을 들고 막무가 내로 다가오며 저에게 이런저런 금액을 제시해야 되는 중국 택시 기사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자 이상한 영어를 섞어가며 제게 화를 내기도 했는데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제가 대답이 없자 갑자기 제 가방을 들어서는 무작정 자신의 채 실기도 했죠. 이탈리아에서 이런 일은 가방을 훔쳐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화들짝 놀란 저는 그에게 영어로 쏘아붙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뻔뻔한 중국 택시기사는 그제서야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장난이었어 라는 말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에게 불같이 화를 낸 후 짐을 되찾아서 그나마 그 중에 가장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택시 기사에게 다가가 간신히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만 탔을 뿐인데 벌써 완전히 진이 빠져버린 상태였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던 중 저는 피곤에 지쳐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러다 잠이 깼을 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였죠. 아직도 왜 도착을 못했지? 라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보다가 택시기사에게 말을 걸었는데 어이없게도 중국 택시기사는 제가 자는 동안 깨울 수 없어 계속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고 해맑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럼 내 돈을 길에 버렸다는 소리잖아요.
하지만 뭘 어쩌겠습니까? 그래, 잠든 내가 잘못이다. 하는 생각과 함께 저는 한숨을 쉬며 비싼 돈을 주고 택시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벌써부터 질리는 기분이었지만, 그래, 초행자는 누구나 그럴 수 있지.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숙소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알 수 없었죠. 이 또한 그저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중국에서의 생활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언어의 장벽이 생각보다 너무 컸어요. 저는 비즈니스 영어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지에서는 중국어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상시 사용하던 구글 접속도 불가능해서 늘 이용하던 구글 번역기를 사용할 수도 없었죠. 인터넷 제약이 많다 보니 눈을 가린 사람 된 느낌이었어요. 또 중국인들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다가도 노란 머리에 파란 눈동자를 가진 저를 두고 쑥덕거리며 비웃는 일도 많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무례한 건가 싶었지만 지내다 보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군요. 업무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 일하면서 이렇게 시끄러운 사무실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무실 한쪽 귀퉁이에서 틱톡인가 뭔가 한다며 춤을 추지 않나 목소리는 어찌나 큰지 중국인 직원 2명이 사무실에서 통화를 하면 귀가 찢어질 만한 중국어들이 제 귀를 찔러댔죠. 더 끔찍하고 참기 힘들었던 건 바로 식사 시간인데요. 정말 식사 시간은 고역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밥을 먹을 때 마치 동물처럼 너무 많은 소리를 내곤 했어요. 우적우적거리며 음식을 씹고 후루룩거리며 국수나 국물을 먹고는 했죠. 거기에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중국인들 대화 소리까지 저는 이러한 소리 때문에 식사 때마다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어요. 심지어는 개인 젓가락과 수저로 공동으로 같이 먹는 음식을 마구 뒤적거린다거나 한 입 입속에서 나온 수저에 밥풀이 잔뜩 묻었는데 그 수저로 탕과 같은 공동으로 먹는 요리에 담가서는 마구 휘젓는 탓에 수저에 붙은 밥풀이탕에 동동 떠다니기까지 했죠. 정말 구역질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음식이 너무 달라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런 모습까지 보고 있으려니 입맛이 뚝 떨어지기 일쑤였죠. 게다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도 손으로 가리기는커녕 고개도 돌리지 않다군요. 음식에 대놓고 재채기를 하니 왜 전염병이 중국에 돌았는지 알 것 같은 마음이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에 다녀오면 저는 늘 녹초가 되고는 했습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피로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결국 저는 회사 사람들에게 아프다고 대충 둘러대고 당분간은 혼자 도시락을 먹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장을 보러 갔죠. 어차피 음식도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해먹는 게 더 낫겠다 싶기도 했었고요. 그런 생각에 마음을 놓고 마트에 간 저는 그곳에서 또 한 번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동네의 작은 마트를 간 탓이었을까요? 처음 들었을 때부터 느낌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매장 안은 무지막지하게 혼잡했고 통로가 너무 좁아 사람들과 계속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카트를 밀며 지나갈 때마다 다른 손님들과 거의 몸싸움을 하듯 밀쳐지는 상황이 이어졌죠.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널찍한 통로가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었지만 중국 마트는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어요. 사람들은 어찌나 많고 중국인들은 뭔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사무실이든 마트든 길이든 어딜 가든 중국인들의 고성과 시끄러운 대화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았죠. 하지만 진짜 괴로운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냄새였습니다. 저야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잘 못 느끼지만 해외 사람들이 이탈리아인들에게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걸 유튜브에서 본 적은 있었는데 중국은 그런 제가 느끼기에도 너무 심하다군요. 뭔가 표현하기 힘든 오래된 간장 냄새와 같은 것들이요. 중국 매장은 내부도 깔끔하지 않아요. 중국인들이 물건들을 너무 휘집어놔서 난장판입니다. 그런데 진열된 상품들 사이에서 심지어 오래된 간장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뭔가 상한 음식 냄새가 섞여서 코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산물 코너에서 신선하지 않은 해산물 냄새가 심하게 풍기는 걸까 싶었지만 매장 전체에서 이런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죠. 그 중국에서 처음 맡아본 아리까리한 냄새들 때문에 정말 견디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쓰레기와 액체가 흐른 듯한 것들 때문에 매장 바닥은 미끄러웠고 사람은 많고 시끄럽고 이로 인해 쇼핑하는 내내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에 맘마미아를 외치며 여기서 뭘 사서 도시락을 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죠. 결국 저는 물건을 사지 않고 마트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손목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기겁을 하며 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마트의 직원인 것 같았어요. 나이가 많은 중국 여자분이셨는데 저한테 중국말로 소리 지르며 뭐라고 하시더군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저는 한껏 당황해서는 왜 이러냐고 영어로 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게 손가락질을 해대며 호통을 치는 탓에 저는 누구라도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주위를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아랑곳하지 않고 있었고 그러던 중 마트의 관리자 중 한 사람인 듯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번역기를 돌려 영어로 소통을 해보니 제가 들고 있는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빠져나갔다는 말이더군요.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나왔다고 말했지만 그 중국인 직원들은 제 핸드백 가방을 보여달라고 했고 정말 어이없게도 저는 낯선 중국에서 중국인들에게 둘렀어요. 제 가방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 보여주는 상황을 만나야만 했었어요. 이쯤 되니까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겠다고요. 정말 중국에 대해 오만정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채로 다음날 회사에 갔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회사에서의 괴로움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신규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비딩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어요. 이번엔 제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리란 생각에 최선을 다해 임했던 저는 누구보다도 이 비딩 PT의 진심이었습니다. 다행히 준비도 순조로웠고 팀원들도 말썽 없이 잘 따라주는 것 같았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며 준비하던 중 드디어 PT를 하루 앞둔 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위해 팀원들을 모두 보내고 혼자 일을 하는데 저녁을 굶었더니 너무 허기가 지더라고요. 하지만 마트를 또 가기엔 그때 일들이 떠올라 엄두를 못 냈고 불 꺼진 구내식당을 찾아가서 뭘 먹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점에서 비스킷이나 사 먹어야겠다 하고 생각하던 그때 처음 보는 직원이 다가와서는 제게 컵라면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처음 봐서 덜컥 받기도 좀 그랬던 데다가 저는 이미 중국의 컵라면에 여러 번 실망했던 차였기 때문에 컵라면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그분의 호의를 거절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러다군요. 이 라면은 중국 라면이 아니에요. 라며 윙크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의 영어 발음도 뭔가 현지인처럼 구사했기에 다른 중국 직원들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은 제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 무리하지 말라며 제게 격려를 해주었고 자신을 한국에서 온 감사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현정이라는 예쁜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었죠. 이제 곧 업무가 끝나 한국으로 돌아갈 거고 이번 프로젝트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왠지 모르게 숨통이 트이는 듯한 반가운 마음에 그와 함께 자리에 앉아 컵라면을 하나씩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준 한국의 컵라면은 눈이 튀어나오게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이라는 국가는 당연히 알고 요즘 드라마나 음악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가라는 건 알았지만 한국인을 이렇게 대면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친절한 그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가 준비한 자료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었어요.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었죠. 그녀에게 직접 연락처를 여쭤보고 이후로 자주 연락드리겠다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PT를 하게 되었던 날 저는 실수 없이 PT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클라이언트도 몹시 만족한 것 같은 분위기였죠. 느낌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라던 말과는 다르게 결과는 바로
다음 날에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어요. 너무 험한했죠. 도대체 왜인지 이유도 알 수 없었지만 심지어 하루 만에 나온 결과였으니 제가 뭔가를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했나 보다 라는 생각만 할 뿐이었습니다. 깊이 낙담한 저는 그날 휴가를 쓰고 회사를 나왔어요. 너무 우울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날 제게 컵라면을 주었던 그 한국인 여성분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마침 자기도 회사를 안 나가서 할 것도 없는데 술이나 한잔 하자고 말이에요. 친구도 없이 외로웠던 데다가 주변에 나가기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에게 치이는 것에 지쳤던 저는 흔쾌히 바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술이 좀 들어가자마자 제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떨어졌는지 아냐고요. 저는 도대체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는데 연정 씨는 그러더군요. 제가 떨어진 이유는 바로 관시 때문이라고 말이죠. 관시?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발음조차 어려운 그 말이 뭔지 궁금했거든요. 관시는 바로 중국인들의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시하는 문화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즉, 저와 같이 비딩 PT에 참여했던 경쟁자가 클라이언트와 특수한 관계에 있어 제 프로젝트를 채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연정 씨는 이번 프로젝트 감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알고도 말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속속들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연정 씨와 진탕수를 마시고 다음 날 저는 이탈리아 본사에 연락을 취해 중국에서의 일을 그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회사에서도 중국에서 일을 그만하고 이탈리아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중국 회사는 뭔가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또 그럴 것이 저는 이탈리아 본사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뭔가 부조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면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탈리아 본사에서도 일을 그만둔다고 했고 내가 본사에 어떤 이야기할 명분도 없다며 가겠다고 선언했죠. 그렇게 저는 이탈리아로 도망치듯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본사에서는 저를 퇴사 처리하지 않다군요. 그러더니 그래도 10년이 넘도록 회사에서 함께 했는데 그럴 수 있냐면서 이탈리아 본사에서 파견 없이 중국 지사를 담당하면 어떻게 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제안도 싫다고 말했어요. 그냥 중국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중국과 가까운 한국 지사는 어떠냐는 말을 하더군요. 한국? 저는 한국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연정 씨가 생각났어요. 연정 씨는 이미 한국에 떠난 상태고 본사에서는 파견 없이 이탈리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지만 왜인지 연정 씨가 보고 싶었고 한국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담당하면 한국 지사로 가겠다 말했죠. 저는 그렇게 가장 빠른 일정으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대는 없었어요. 단지 연정 씨가 보고 싶을 뿐이었고 중국이나 한국이나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중국보다는 깨끗하려나? 그 정도가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생각은 한국에 가자마자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저는 공항에 떨어지면서부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이탈리아보다도 더 깨끗하고 세련되게 공항이 잘 관리되어 있더라고요. 시설도 비교할 수 없게 좋았고 물에서도 냄새가 나지 않아 너무 좋았습니다. 식당, 카페 모든 곳에 키오스크가 있어서 제가 불필요하게 더듬더듬 말을 할 필요도 없었고 무엇보다 중국에서 경험했던 시끄러운 음성들이 없었어요. 뭔가 쾌적한 느낌이었고 한국인들은 조용하면서 활발했습니다. 가장 속이 시원했던 건 바로 대화였어요. 한국인들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였어요. 또한 발음이 워낙에 현지인들처럼 좋아서 중국에서의 그 답답함이 안 생기다군요. 인터넷 구글도 잘 됐었고요. 중국에선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눈을 감고 다니는 건지 자꾸만 몸을 부딪혀대고 새치기도 쉼없이 해대는 건 기본의 대화는 안 되고 시끄럽고 정말 질렸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터여서인지 한국에 와보니 그래, 이게 사람 사는 사회지. 저는 감격하며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한국에선 어플로 택시를 잡을 수 있는 데다가 이 어플을 통해 택시를 타면 절대로 바가지를 쓸 일이 없어서 누구도 미친 듯이 제게 택시 타기를 강매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신사답고 차분한 분위기였죠. 저는 이거야말로 문명인의 세계라는 생각을 하며 편안하게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새로운 한국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너무나 깨끗했어요. 모두가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톱이 깨끗했으며 어디서든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었죠. 한국인 남성들은 중국인 남성들과 다르게 키도 매우 컸고 뭔가 중국 남자들과는 다른 세련된 모습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 여성분들도 유럽인이던 저와 견주어도 절대 작지 않은 키를 가지고 있었죠. 제가 일하던 곳은 광고 기획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가산 디지털 센터라고 하더군요. 한국인들이 일하는 방식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약간 느긋한 성격이 많은데 한국인들은 이탈리아에서 보통은 일주일 정도 걸릴 일들을 단 하루 이틀 만에 처리해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일만 하는 일 중독자라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언뜻 본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정말 일 생각 없이 편안하게 쉬고 놀았습니다. 업무는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굉장히 이색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게 뭐 엄청 대단한 거냐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공과 사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돌아가는 사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이탈리아도 그랬고 앞전에 갔던 중국도 그랬고 말이죠. 근데 진짜 속 시원했던 경험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지낼 때 중국인들이 한국을 굉장히 깔보는 게 많았거든요. 그때야 한국을 잘 몰랐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항상 중국인들은 한국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국은 우리 중국보다는 뒤떨어지는 국가라 늘 중국인들이 더 우월하고 중국인들을 대할 때 한국인들은 꼼짝도 못한다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지내보니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가산 디지털 센터 부근에는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가끔씩 중국인들을 볼 때가 있었어요. 중국인들은 사무직보다는 공장에서 일하는 단순 노동자들이 많았고 혹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허드렛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에게 꼼짝도 못한다더니 오히려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의 눈도 못 쳐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건 연정 씨를 만나서였어요. 연정 씨가 그랬거든요. 중국 회사의 한국인 직원들이 허드렛 일을 하는 걸 봤냐고 말이죠. 중국에서 한국인들은 거의 임원급 파견 직원이거나 자신처럼 감사 직원처럼 상위 계급으로 일을 한다며 한국인들이 중국의 식당이나 중국의 외당 공장에서 중국인들의 부림의 일을 하며 노동한다? 없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에서의 일은 모든 게 수월했어요. 사실 할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워낙에 일을 잘해서 문제될 만한 것들도 없었고 저 하나 자리 비워도 일에 지장이 생길 만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반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저는 다시 이탈리아 본사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한국의 연정 씨를 비롯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탈리아에 돌아간 뒤에 한국에서의 빠른 문화와 이탈리아와는 전혀 달랐던 것들이 몸에 익숙해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이탈리아에서의 삶도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냥 뭐랄까? 좀 답답한 기분이었죠. 그래서일까요? 그런 스트레스가 쌓여서인지 이탈리아에서 마음을 잡고 다시 일을 하던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카락이 미친 듯이 빠지기 시작했고 피부염이 올라오며 잠을 자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열이 오르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사를 찾아가 보았지만 이탈리아의 병원들은 한 번 접수하기도 힘들 뿐더러 의사도 자기 시간이 중요하다며 펑크를 내기 일쑤였기 때문에 뭐 하나
진료받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병원을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녔지만 코로나 이후에 워낙에 작은 감기만 걸려도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았던 데다가 저는 겉보기엔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자꾸만 순위가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냥 버텨볼까 싶던 저는 결국 병원 가기를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저는 펄펄 끓는 고열로 인해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았어요. 저는 응급실 복도에 있는 침대 위에 뉘어져 그대로 몇 시간씩 방치되었죠. 열은 자연히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응급실에 왔으니 병 진단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 라는 제 기대와는 다르게 열이 내리자 의료진들이 저보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지금 열이 없고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의사를 보고 싶다면 따로 외래 예약을 잡으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어요. 결국 저는 쫓겨나다시피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 자국인 이탈리아지만 너무하다 싶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연정 씨에게 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몸도 안 좋은데 진료받기가 너무 어렵고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그랬더니 연정 씨가 그러다군요. 그럼 한국에 다시 와서 진료라도 받고 가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은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생각이지만 사실 엄두가 나질 않았거든요. 한국에 가려면 이탈리아에서 10시간이 넘게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노르신이 가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회사의 병치료를 위해 휴가를 쓰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몸은 힘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한 저는 연정 씨를 만났고 연정이가 알려준 대학병원으로 함께 찾아갔어요. 뭐 당연하겠지만 한국의 병원 시스템은 정말 빠르다군요. 환자들이 많이 병원에 들어왔지만 한국의 대학병원은 로봇처럼 척척척 빠르게 처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엄청난 속도로 검사 후 진찰을 받을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병명은 밝힐 수 없지만 제가 희귀한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래도 힘든 병이라는 건 틀림없는 일이었죠. 한국 의사분은 제게 이 분야에 저명한 한국 교수가 있다며 그 분을 제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공격적인 임상치료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인 교수가 하는 실험 정말로 믿음이 갔거든요. 또한 모든 치료 비용도 한국은 받지 않았어요. 뭘 하던 똑똑하고 똑부러지게 잘 해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점차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병원에서 보내고 지냈던 한국에서의 삶이 불편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만약 이탈리아에 계속 있었다면 아마 병명도 모르고 증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밝힐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이탈리아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한국인 친구들과 채팅도 하고 연락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저의 이야기를 안 들려주고 싶었겠어요? 다음 달에 한국인 친구들이 저희 이탈리아에 오기로 했는데 한 달이 언제 지나나 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고 하루빨리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기다리다 지쳐 이렇게 사연도 보내보고요. 한국은 이제 제 삶에서 절대 지울 수 없는 각별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답니다. 중국은 이야기도 하지 말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거든요. 여하튼 언제나 고마운 나라 한국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연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주 많은 경험을 하셨네요. 솔직 담백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분들과 남은 삶 언제나 행복하시길 응원드려요. 자, 그럼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모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모두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재밌고 즐거운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늘 고맙고 언제나 사랑합니다.